네가 가라 하와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자, 이 코너명 계속해서 문자로 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난주에는 박지원의 꿀렁꿀렁 임시로 1위 하고 있었는데 꿀렁꿀렁이 좋은 것 같아. 더 좋은 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 지난주에 나온 코너명 중에 적과의 빡침. 적과의 동침. 동침이 아니라 적과의 빡침.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예. 이제 적과의 동침이라는 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적과의 빡침. 오늘은 예. 포항 지진, 예. 또 여진으로 포항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피해가 있고 수능생들이 일주일간 연기당하고 또 무슨 국회의원들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예. 예. 뭐 또 이명박 대통령은 나갈 때는 뭐 개선 장군 올림픽 참가로 가더니 올림픽 참가. 들어올 때는 예. 검찰청사 앞에 가서 기념사진 촬영할 준비해오고 또 팩 주고 가고 좀 기분이 그러네요. 들어올 때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검찰청 가서 이제 사진 찍을 준비하니까는 기분이 나빴겠죠. 수능을 연기한 결정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주 잘했다고 봐요. 그렇죠. 예. 자,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일단 몇 주 전부터 얘기하셨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연대 혹은 뭐 합당, 이거는 뭐 안 된다라고 계속 오판이다 하셨잖아요. 최근이 아니죠. 어제 그저께 물론 뭐 당대표가 되어서 인사차 만난 것도 있지만 핵심적인 그 관심사는 이제 혹시 또 합당하느냐 혹은 연대하느냐 뭐 어떤 거기서 상견례한 이후에 뭔가 물밑에서 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꾸 얘기했지만 계속 군불은 떼더라고요. 예. 또 연기도 많이 나요. 요즘은 아주 많이 나요. 연기가 많이 나요. 네. 그러니까 그 연기 맞다가 콜록콜록 기침만 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안철수 대표께서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죠? 아주. 왔다 갔다 하니까 모르겠어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약간 주춤했다가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몰아가는데 예. 상황을 봐가면서 이러다가 우리는 가랑비에 옷 젖는 것 아닌가. 가랑비에 내려가지고 예. 모르는 사이에 옷 젖으면은 스르르륵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꼭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국민일보든가요. 그 조사, 전수조사라고 하며 기사화된 걸 보니까 당내 5분 정도는 합당을 찬성한다고 나왔던데요. 그리고 물론 뭐 반대하는 의견들이 더 많습니다만은 5분 정도는 찬성하는 것으로. 뭐 40명 중에서 예. 5분이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40대 20을 생각했고 예. 지금 또 연대는 그 10명 숫자를 가지고 예. 우리에게 함께 하자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실 원내 의석 한 석이 엄청나게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여당도 아니고 제일 야당도 아니고 40석에서 뭐 대석 붙여봐야 예. 거기서 거긴데 뭘 연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대해서 무엇을 이끌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연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방송법 개정 같은 것은 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우리 민주당이 해서 국민의당이 해서 예.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을 설득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예를 들면 적폐청산 같은 것은 민주당과 해야 되고 이런 건데 그렇게 딱 둘이 하겠다 하는 것은 저는 좀 명분상에도 그렇고 정치적 실리 면에서도 조금
전응아들이 하는 것 아닌가. 전응아들이 하는 거. 너무 센 발언을 하셨는데. 그렇잖아요. 전응아들이 하는 거. 정치는 명분과 실리가 있어야 되는데 예. 뭐가 있어요? 명분이 있어요? 실리가 있어요? 둘 다 없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밀어붙이는 걸까요? 지금 어쨌든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약간 주춤했다가 계속 한 방향으로 가는 것만은 분명히 보입니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저하고는 요즘 일체 예. 며칠간 대화가 없고 아, 그래요? 심지어 그 밑에 측근들도 전혀 연락이 없던데. 대표님은 다른 정당에 있는 분들하고도 다 통화하시잖아요. 근데 같은 당의 대표하고 지금 약간 멀어지셨어요. 그래도 우리 당 대표하고 통화를 제일 많이 했는데 요즘 안 해요. 그래요? 예. 전화가 안 옵니까? 예. 저도 할 일이 없고.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래요. 소원해주셨군요. 지금 바른정당이 예. 11석이 남았는데 어제 보도도 보면은 대석은 서너 명 더 갈 수도 한국당으로 있다. 간다. 예. 6명 내지 3명이에요. 그랬을 때 뭐가 필요한가? 한 7, 8. 이르 선호가 있는데 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적폐청산 같은 것에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사실 유승민 대표가 MB는 특별히 아직 나타난 게 없다 하는 두둔하는 발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볼 때는 MB는 저는 박근혜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이라는 요물을 만나가지고 농단당했는데 예.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분의 성장 배경이나 예. 생활 이런 것으로 보아서 좀 사람 잘못 만나서 속았구나 하는 일말의 동정도 있는데 MB는 모든 걸 같이 하면서 심지어 이거 보십시오. 본인이 주도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군이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수십 년간 군사 독재를 하던 것을 YS 대통령께서 하나이를 척결하면서 처음으로 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아서 얼마나 존경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군을 갖다가 정치에 개입시킨 이건 진짜 천인공노할 일이고 역사를 얼마나 후퇴시킨 대통령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갖가지 비리. 의혹. 예. 예. 뭐 댓글. 많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나는 좀 간교한 분이다. 그리고 거기다 저한테까지만 하더라도 저축은행 없는 거 씌워가지고 미우니까 제가 자꾸 MB 조지니까 감옥 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참 재밌는 기사를 봤어요. 오문철이라고 예. 저축은행 저라에게 3천만 원 줬다는. 예. 그래서 저는 무죄가 됐지만은 예. 이 세금 제일 많이 안 낸 사람 리스트 1번으로 올라갔더라고요. 전두환 대통령 기록을 깼어요. 지방세 체납왕. 예. 예. 혹시 지방세 체납 한 거 있어요? 뭐 한두 달 하는 게 있을 수도 있죠. 기록 찾아보면 있겠죠. 예. 근데 뭐 그럼 우리 공장장도 거기 올라가야겠네요. 저는 그런 게 없으니까 예. 정확한 이름을 알 필요가 없어요. 104억 체납했다고. 예. 자, 그런데 그렇게 유승민 대표가 옹호할 때 오히려 공격해야 되는데 같이 적폐청산을 이렇게 힘을 주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자꾸 연대 쪽으로 관심을 가진 이유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반대하는 분들 더 많지 않습니까? 당내에도. 글쎄요. 그런 것은 아직 뭐 저는 이런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오는 21일 끝장 토론을 하기로 했으니까 거기에서 모든 것을 얘기해야지 또 여기 이 불법 방송에서 얘기하면은 합법 발언도 의심되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혹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걸까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당내 반대가 있다는 건 명백한 것이고요. 이미 많은 의원들 대표님 포함하여 많은 의원들이 그거 안 된다. 정체성도 다르고 실익도 없고 명분도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나갈 테면 나가라. 그렇게. 나갈 테면 나가라. 그렇다고 해서 딱히 나갈 것도 없지 않느냐는 자신감 하나. 혹은 실제 나간다 하더라도 그 나간 부분은 바른정당에 이제 잔류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메꾸고 그래서 당을 조금 보수한 다음에 자유한국당에서 아마도 틀림없이 온전히 계속 다음 대선까지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럼 거기서도 또 사람이 좀 나와서 우리가 양극단의 세력이 아니라 중도다 하는 틀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밑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큰 그림에서 보면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 부분적으로 맞는 부분도 있는데 공장장 실력이 그 정도 가지고는 분석이 안 되고 제 분석은 명확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갈 테면 나가봐라. 그거 있고요. 너희들이 어디로 가겠느냐. 그런데 그걸 믿었다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큰 코 다칩니다. 그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나갈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게 그 지능이 좀 공장장 정도 되면은 자꾸 그렇게 묻는데 또 제 지능 정도 되면은 항상 여백을 남겨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정치자들이 그걸 생각해야 계속 듣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나가실 수도 있고. 이 정책 연합에 대해서는 나는 그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무엇이 우선순위냐 이거예요. 이 시대에. 이 시대의 우선순위는 적폐청산과 개혁에 있어요. 그런다고 하면은 이명박 박근혜 적폐청산이나 국정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연합이 돼야 되고 방송법 개정은 민주당이 약속하고 냈던 것을 안 하기 때문에 한국당과도 연합할 수 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연합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강조할 필요성이 없는 거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정책연대는. 그런데 제가 세 번째로 유승민 대표가 과거에 햇볕 정책, 그 탈호남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 변한 것은 좋은 의미로 변하면 좋은 거예요. 유연해졌다? 유연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감춰진 발톱이 보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데 아무튼 유연해진 것은 좋다고 저는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중도 보수를 얘기를 했어요. 중도 보수. 그러면서 1차적으로 국민의당 다음 한국당과 한다. 하는 것을. 1차적으로 바른정당 그다음에 다음 한국당. 아니요. 유승민 대표도 1차적으로는 국민의당, 유승민 대표도 2차적으로는 한국당 그래서 보수 대연합을 한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도 외국으로 나가면서 통합하라라고. 통합하라. 이런 걸 보면은 일련의 보수 대연합의 한 방법으로 우리 국민의당이 끌려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현재 우리 국민의당 의원들한테 너희 나갈 데가 있느냐. 나가려면 나가봐라. 이러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짓밟고 간다고 하면은 나갈 데가 있어요. 나갈 데가 있습니까? 정의당으로 가십니까 혹시? 아니 우리끼리 하는 거지 뭐. 우리끼리 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괜히 이러한 일을 했다가 무엇이 국민을 위해서 좋은 일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내년 지방선거도 있지만은 총선도 있고 내년 지방선거 3년 있으면 총선 4년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줄줄이 우리나라 선거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때 보수 대연합으로 다시 뭉쳐진다고 하면은 또 진보 개혁 세력들은 분열된다고 하면은 4년 후 대통령 선거에 또 다른 박근혜가 당선 안 된다고 누가 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는 정체성을 중심으로 자기의 맡은 바 국가 대개혁에 매진하자 이런 것입니다. 대표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국민의당이 보수 대연합에
도구처럼 일부처럼 이용될까 봐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용된다고 하면은 저는 절대 정치를 안 하죠. 함께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유승민 대표도 국민당하고 나중에 자유한국당과도 어떤 중도 보수 연합을 생각하시는 거고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자 뭐 호남에서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나갈 테면 나가고 그렇게 그 강한 진보의 색깔은 좀 떨쳐내고 중도 보수를 본인을 중심으로 생각해서 국민의당의 일부와 바른당 일부와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일부 떨어져 나온 분들 해가지고 이렇게 또 본인이 중심이 된 당을 생각하고 그 중간에 이제 만나는 지점이 유승민 대표하고 있어서 유승민 대표와 본인이 경쟁해서 그 당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는 대선 후보가 되고 이런 구상 아닐까요? 뭐 안철수 대표가 여러 그림을 그리겠지만 예. 뭐 2012년 대통령 선거부터 지금까지 대통령 그림도 실패했고 예. 또 박원순 시장 서울시장 4년 전 그 서울시장 그림도 결국 지금 자기가 시장을 나오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당선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닌지 알아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예. 지금 기준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림 잘 못 그리는 사람으로 봐요. 그림 잘 못 그리는 사람. 그런 그림인 것 같긴 하죠. 제가 방금 얘기한. 유승민 대표는 유승민 대표 중심으로 이제 통합의 그림을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안철수 대표 중심의 통합을 그리는데 첫 단계인 어쨌든 국민의당과 하는 게 더 좋겠다고 하는 거에서 지금 의견 일치를 봐서 이렇게 가까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럼 둘이 다 사람이 그런 것은 예. 있는데 그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두 분이 그리고 만약 명분도 없고 예. 실리도 없다. 이렇게 저 바른정당이 깨지지 않고 예. 20석이었다고 하면은 국민의당 40, 바른정당 20 플러스 해가지고 60석이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예. 바른정당이 깨져가지고 한국당으로 가버리니까 한국당의 의석은 껑충 뛰고 바른정당은 원내 교섭단체도 없어지고 또 우리한테 오더라도 우리가 의석수가 예. 국회에서 의결시킬 만한 힘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하고 합쳐서도 또 우리는 민주당하고 하든 한국당하고 하든 이런 의미니까 그렇게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님의 일관된 말씀이신데 제 말은 뭐냐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보자면 유승민 대표의 바른정당이 20석 정도 되면 이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이게 10석으로 줄어들고 숫자도 줄어드니까. 10석 줄어든 게 아니라 더 들어요. 뭐 하여튼 그러면 숫자는 줄어들어서 다루기는 쉬워지는데 중도 보수의 이미지는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더 좋지요. 안철수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 진보의 이미지는 나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더라도 이 보수 쪽으로 좀 옮겨가야 되겠다 이런. 그런 생각은 하실 수 있겠지만 예. 저는 그것이 안철수 대표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길이 아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20일 날 대토론회 하면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개판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지금 현재 예. 어제도 몇 사람들 만나보면 삼삼오오 만나보면은 안 된다는 것도 강하고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안철수 대표도 안 한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말씀은. 그러니까 안철수 말씀을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한두 사람은 또 계속 라디오에 나와서 하겠다고 하니까. 회의석상에서 나와서 자기들끼리 회의니까. 지도부는 자기들이니까.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야 모르죠. 그런데 우리끼리 모이면 또 이건 절대 안 된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은 좀 짧으네요. 얘기가. 아까 나가라고 하는데 어디 나갈 데가 있겠느냐 하고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하셨는데 그럴 경우에 나갈 데가 있어요. 우리끼리 하지 뭐 하셨잖아요. 네. 그럼 정말로 예를 들어서 호남 의원들 혹은 뭐 이런 통합은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의원들 한 10분이나 한 20분 정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시. 왜 10분을 얘기해요? 훨씬 많은데. 그래요? 우리를 한국당 정도 바른정당 정도 취급하려고 그래요? 20명 정도. 우리도 원내교섭단체가 돼야
할 수 있죠. 20명 이상의 원내교섭단체를 만들 수도 있다. 별도로. 그런 작전을 지금 짜고 계신 눈빛이 반짝반짝 하시는데. 이건 지금 라디오니까 눈빛 안 나가요. 그런 물론 꼭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것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방법도 모색할 수가 있다. 그렇게 계속 밀어붙이면. 네. 작전 있으시군요. 진전도 돼요. 그래요? 네. 그런 이야기가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우리끼리 나와가지고 원내교섭단 딱 해가지고 하자. 예. 어정쩡하게 이게 뭐냐. 이런 진전도 있다. 중요한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밀이 아니라 실제지 뭐. 알겠습니다. 자, 적과의 빡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제 포항에서 5.4 지진이 발생했죠.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것이 추가 지진은 없는지 원인은 무엇인지 하는 것일 텐데 저희가 1년 2개월 전에 이분과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도쿄대 해양연구소의 박진호 교수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교수님. 예, 오래간만입니다. 예. 네,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해양 지진, 해일 이런 위험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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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해서 저희가 오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선 첫 번째는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이 2011년이었던가요? 그때 있었죠?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때 지진과 경주 지진 혹은 지금 포항 지진과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봤을 때, 네. 작년 경주 지진도 그렇고, 어제 지진도 그렇고, 예. 역시 2011년에 발생했던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예. 아시아 전역에서 지진을 일으키는 에너지, 활성단층에 축적된 음력의 불균형 때문에, 예. 양산단층을 비롯한 주변의 파생단층의 활성도가 증가한 것이, 작년 경주 지진, 그리고 어제 포항 지진의 원인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본 대지진이 크게 판을 한번 흔들어 가지고 주변의 그렇죠. 지층에서 이제 불안정한 부분들이 이제 더 활성화됐다 이런 거네요, 한마디로. 예. 예, 맞습니다. 예. 상관이 있다. 자, 그러면 일본 대지진 정말 엄청난 규모였는데 9.0 뭐 숫자만 들어도 지난번 경주 지진 때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게 끝이 아니고 예. 지진이 더 올 수도 있고 또 해일도 올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연구와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럼 그런 말씀대로 하자면 지금 포항 지진이 끝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지진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올 수도 있겠네요. 그죠? 사실 이제 작년에도 인터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산단층대의 북동쪽 혹은 남서쪽에 있는 연장선에서 앞으로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작년에 일어났던 경주 지진보다도 북동쪽 연장선에서 이번 지진이 발생했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양산단층이 약 길이가 한 130km 이상 된다고 하는데 예. 그런 전반적인 양산단층대에 다른 단층대에서도 또 다른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바다 쪽도 마찬가지고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다시 1년 2개월 만에 오신 이유가 작년에 하셨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어서 근데 이제 그 중에 작년에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제일 기억이 나는 게 해일 같은 거, 그러니까 해저면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해일 같은 거 있을 수 있다. 예.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역시 여전히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작년 경주 지진하고 어제 포항 지진의 관계를 보면 예. 지진이 양산 단층대를 따라서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인데요. 예. 만약 그렇다면 이 상태가 그대로 된다고 한다면 이 추이가 유지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양산 단층의 동해 바다 쪽 연장선 저희는 이제 그 지역을 울릉분지라고 부르는데 그 울릉분지의 대륙 사면을 따라서 향후에 이번 포항 지진과 유사한 지진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울릉분지의 대륙 사면 즉 해저면이 붕괴할 경우에 해저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대규모 해저 산사태는 바로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어쩌면 그런 쓰나미가
우리나라 동해안에 위치한 원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잠재 요인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인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지진이 이렇게 일어나는 방향성을 봤을 때 북동쪽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 동해안 쪽 울릉도 근처에 대륙삼해라고 하셨습니까? 예. 울릉 분지라고요. 울릉 포항 분지. 앞바다입니다, 바로. 그거 울릉도로 거기가 포항 앞바다군요. 그러면 연장선판이 그쪽 지역에서 해일이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있으면 원전의 안전에 대해서 걱정해야 되겠군요, 실제로. 실제로 걱정을 하고 경계를 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허. 굉장히 무서운 시나리오인데, 그러면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사실은 뭐 정부가 하는 일이라는 게 그렇게 퍼센티지가 뭐 1%만 돼도 0.1%만 돼도 그런 거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럴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역시 우리나라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진의 발생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 할지라도 아주 보수적으로 최대한 맞습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역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보니까 역시 지진 쓰나미 연구를 위한 그 인력 양성이 시급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진을 조사할 수 있는, 즉 육상 지진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진도 포함해서 그런 지진을 조사할 수 있는 관트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분야는 일본이 뭐 가장 앞서가는 분야인데, 교수님이 도움을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도 그 지진이나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만큼 대비가 철저한 나라도 없었는데, 이 쓰나미 한 번에 원전이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까지는 일본도 예측하지 못했던 거죠. 그 정도 강도는. 물론이죠. 철저하게 대비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교훈도 있으니 지금 이 일본 사례를 연구하기도 하고 이 쓰나미에 대해서 연구하기도 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인력도 양성하고 시설도 확충하고 해야 된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더 큰 지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동해안 쪽에서의 쓰나미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이 아주 낮아도 대비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고, 육지에서도 더 큰 지진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어제 지진 난 것이 전진인지 본진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우리 언론에서는 본진이라고 이해하는데 이게 본진이라고 딱 단정할 수 없나요? 그렇게 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2011년 동일본 대진이 일어났을 때 그 본진이 일어났던 3월 11일 날 이틀 전에 바로 규모 7.3의 전진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이틀 후에 났기 때문에 어제 지진 난 이유가 이것이 전진인지 본진인지 알려면 앞으로 2, 3일이 최대한 고비가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연쇄 지진입니다. 사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작년 4월에 일본 큐슈 지방에 구마모토에서 커다란 지진이 연쇄적으로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 지진 자체는, 구마모토 지진 자체가 이번에 양산단층에 일어났던 이번에 지진과 아주 유사한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4월에 구마모토 지진 경우도 그 4월 14일에 규모 6.5 지진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하루 뒤엔 15일에 규모 6.4, 그리고 이틀 뒤인 16일에 규모 7.3의 지진이 연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런 양산단층 같은 수평이동 단층의 경우에 연쇄적으로 지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2, 3일을 최대한 경계하는 방편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언론에서는 뭐 5점 몇 정도면은 이게 본진이라고 보고 이제 뭐 여진 정도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에서도 7점 뭐 몇이면 이게 본진이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있다가 9.0이 왔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틀 뒤에 일어났었죠. 동일본 대진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본진이라고 단정할 수는 아직은 없다. 2, 3일 더 봐야 된다. 그래서 2, 3일 정도 2, 3일이 아마 최대 고비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그 정규 코너들 때문에 짧게 하는데요. 그 해일과 관련된 이야기, 해저 지진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따로 한번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좀 자세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가능성이 아무리 낮더라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도쿄대 해양연구소 박진호 교수였습니다. 예, 불친절한 AS 오늘은 짧게 하겠습니다. 재방송인가요? 내부자들. 지난주하고 똑같은 얘기네요. 예. 그리고 뉴스 공장 방훈. 예. 방훈. 저희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직이 가온이라고 해가지고 방훈을 정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침묵이 1위 했는데 오늘은 외모 지상주의가 하나 왔네요. 박지원 대표님 코너는 멋이 중한디도 왔고요. 오늘. 예. 아시면서도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도 왔고요. 그다음에 안모닝도 왔습니다. 대선 때는 문모닝이었는데 예. 아직까지는 적과의 빡침이 1위를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진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네. 오늘 어디서부터 얘기할까요? 오늘 갑자기 지진이 있어가지고. 아니, 제가 딱 한 주 안 나왔는데 예. 2주일 동안 일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예. 그러더니 드디어 급기야 지진까지 나네요. 정말. 트럼프 왔던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았고. 예. 블랙하우스 오픈한 것도 뭐 있었지만. 하여튼 간에 어저께 지진. 요 얘기 근데 잠깐 하고 넘어가야죠. 네, 지진, 저는 길에 걷고 있었어요. 그리고 방송 준비하고는 하고 솔직히는 이렇게 큰 건지 모르고 지나갔는데. 저는 느꼈습니다. 네. 살짝 흔들리는. 아니, 근데 한 3, 4층만 있던 사람들 다 느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후에야 이것저것 사철 지정을 알게 됐는데 아니, 일단 하나는요, 뭐 오늘 수능 못 보신 분들 굉장히 마음이 혼란스러우시겠지만 다행히 어저께 나서 얼마나 다행인가. 그러니까요. 오늘 마냥 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어떡할 뻔했나. 막 이런, 막 생각하니까 막 소름이 그런 건 정말 대재앙이거든요. 포항에서 시험 치는 학생들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럼요. 다 뛰어나가야 되는데. 네, 다 뛰어나가고. 그리고 요새는 스마트폰 있고 그래가지고 금방 또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요. 일주일이 아니라 다 걷고 시험 전체를 다시 준비해야 돼요. 글쎄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저께 택시기사님하고 막, 그쪽 쪽만 빼고서 볼 방법이 없느냐. 우리 막 연구하다가 말도 안 된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러고 왔더니 조금 있다가 이제 조금 이따 연기한다고 나왔는데 그거는 현명한 결정이라면 어떻든지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앞선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 이 여진뿐만 아니라 이게 연쇄 지진이 날지 어떨지는 지금 모르고 아무도 있거든요.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지진 자체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도 이제 1년 전에 얘기도 했지만 이 특히 양산단층과 그 옆에 있는 이렇게 비껴가는 단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를 못해요. 우리는 지진이 없는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 땅에서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보고요. 지금 굉장히 면밀한. 그래도 이번에 한 가지 칭찬할 만한 거는 이번에는 지진 난 지 한 20초 만에 23초 만에 이게 경고문이 왔어요. 그때는 박근혜 정권 때는 국민안전처가 옥상옥으로 20분인가 있다 왔잖아요. 근데 국민안전처라는 게 따로 있었는데 또 이번에는 계측기도 많았다고 그러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게 발생하도록 해놨답니다. 그러니까 그건 조금 나아진 거죠. 그러니까 많이 나아진 건데 저는 지난 1년 전에 방금 전에 했던 인터뷰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일본이 지진에 관해서는 세계적인 그 수준에 도달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거기는 뭐 지진 일상화돼 있어.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유치원 때부터 지진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훈련돼 있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해상 지진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부터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게 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대비 꼭 해야 한다. 글쎄 우리가 해상 지진 때문에 해일이 크게 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덜 신경을 쓰는데 일단은 후쿠시마 얘기 그거를 갖다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원전이 있으니까 그쪽에 다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럼요. 하필이면. 그게 다 또 해변가고. 그리고 또 원전을 또 짓고 있던 원전을 계속 짓기로 한 결정이 한 달 후에 났으면 글쎄 말이죠. 아마 이거 있었으면 또 좀 달라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제가 뭐 건축 분야의 일을 하니까 안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드리면 어저께 이제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막 떨어지고 날리고 막 저기 하는데 일단은요. 거기 어저께 한동대가 제일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이게 벽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사진으로만 봐도 이거는 바깥에 외장재가 떨어진 거예요. 구조가 흔들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보실 때 이렇게 이 뭐 벽돌이 떨어진 거라든가 외장재 뭐 대리석이 떨어진 거 이런 거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전 때문에 막 고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물론 다 이제 고치려면 돈 들고 그러는 거지만 건물을 구조적으로 흔들린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흔들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정말로 구조적으로 걱정하는 건 옹벽에 금이 갔거나
이번에 이제 아파트. 아파트들. 아파트가 다 이게 요새는 다 철근 콘크리트 이게 옹벽으로 올라가는 게 많아요. 벽체 그렇죠.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어저께 저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일단 진앙지에 있는 5계층 저기 5층짜리밖에 안 되는 것들이 막 기울고 그렇다는데 그건 진앙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어저께 보니까 고층 아파트에 이렇게 창대창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금강고 거예요. 그런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으니까 그러니까 옹벽에 뭐가 문제가 생겼다는 건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가끔 보니까 다세대 주택에 1층에 필로티로 만들어 놓은 거. 그러니까 필로티라는 게 기둥만 있고 벽체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주차장으로 쓰려고. 주차장으로 비워버리는 경우. 기둥만 놓는데 기둥이 무너진 데가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 지진이 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벽체 시스템으로 지어진 건축물이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둥으로만 된 거는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이렇게 흔들흔들 하다가 다시 이렇게 좀 찾아요. 근데 이제 이 필로티로 된 그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나쁜 게 1층은 기둥이고 2층부터는 벽체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뒤뚱뒤뚱 되는 거죠. 전체가 다 기둥이면 전체가 다 기둥이면은 이게 이제 위험합니다. 좀. 그러니까 일본이나 샌프란시스코나 지진이 많은 지역에 대부분들이 목조나 철골조를 짓는 이유가 같이 와글거리라는 거거든요. 지진하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벽체를 많이 썼기 때문에 벽체로 쓴 것들이 많이 위험합니다. 근데 이제 다세대 주택이 이번에 보니까 몇 개가 기둥이 이렇게 들어간 게 그런 거는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1층만 기둥을 세우고 주차장으로 비우고 위에는 벽체로 올라간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건물의 균형이 잘 안 맞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물은 사각 짝대기 위에다가 벽돌을 싹 쌓아버린 거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뭘 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더 뒤뚱거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내진 설계 나오는 하는 거 하는데 이번에도 이 벽돌 떨어지고 그런 거 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전반적으로는 앞으로 가구식으로 바꿔야 돼. 가구식이라는 게 기둥하고 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벽체로 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전체적으로 안전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외벽에 붙이는 것들을 다 라이트한 거로 붙일 수가 있어요. 경량으로. 이 지진을 겪다가 사람들이 점점 어떤 식으로 지어졌는가 내진 설계가 잘 됐는가 하는 것도 입지 조건을 따질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럼요. 앞으로 따질 겁니다. 워낙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따졌거든요. 그동안은. 한 두 번 경험을 안 그래도 뭐 어저께 보니까 부산에 요새 무슨 아파트 뭐 잘 되고 어쩌고 저쩌고 또 문제 되겠네. 또 안 되겠네. 아니 근데 저도 그 아파트 금강거 봤는데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외장의 문제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문제인지 잘 몰랐지만 그럴 경우 그 아파트를 비싼 돈을 주고 입주한 분들은 어떡합니까? 재산상에. 그거는. 그거는 그 시공사한테다가. 그리고 그다음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거는 대부분들이 하자보수도 잘 안 됩니다. 그건 하자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파트를 새로 지어야 되는 수준이니까. 그럼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 보험이라든가 보험 들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보험이 좀 나오고 그러는데 이 천재지변으로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아마 보험 커버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특약 조항이죠. 그러니까 뭐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앞으로 입주하실 때 입주 조건을 따질 때 내진 설계나 말씀하신 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균형을 잘 잡아서. 우리 일반인들 봐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에 왜 부동산 데리고 다닙니까? 부동산이 그런 거 알아봐 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부동산 맨 위에 구조에 대해서 쓰는 게 있어요. 몇 평만 보지 마시고 거기에 철근 콘크리트 존지 아니면 철골 구조인지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조적식인지 이런 거 그거 보셔야 된다니까. 그거 안 이제 알았어요. 보셔야 돼요. 조적식이면 적어도 조금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지진의 관점에서 보자면. 지진의 관점으로 봐서. 내진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건 좀 불안할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유난히 민감한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요. 그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 철골 구조가 그 상태 내진 설계 쪽에서는 유리하다. 그리고 외벽이 하여튼 라이트한 게 훨씬 더 안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벽이 라이트한지 일반인. 라이트하는 게 이제 유리가 저기고 왜냐하면 이런 거 보는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벽돌로 이렇게 크다는 거 붙여놓고 운운한 것들은 다 좀 무거운 건물들이에요. 근데 너무 무겁지 않은 건물이 좋아요. 그러니까 외벽을 치장하느라고 무거운 뭡니까 대리석 같은 걸 확 붙였다든가. 대리석 같은 거는 괜찮아요. 요새는 이제 대리석을 근데
속쪽 업무를 아예 구조부터 했다라 그러면 힘들고요. 바깥에 스킨을 살짝 붙여놓은 것들은 큰 문제 없습니다. 떨어지면 다시 붙이면 되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이제 굉장히 놀라신 분들 많을 텐데 외장에 떨어진 것 같은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건 오히려 안전한 거다. 오히려 그 건물은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외벽 정도 떨어진 것은 그러니까 기둥이 금이 같다. 나는 기둥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나는 지금 옹벽에 금 간 거 보면은 심란합니다. 그래서 잠 잘 못 잤어요. 심란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네. 왜냐하면요. 우리 분야에서 트럼프 얘기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1분. 아니 그래서 트럼프 얘기는요. 트럼프 예고하고 와서 아니 국회 연설을 하는데 63빌딩 롯데월드 저도 이것 때문에 자존심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왔는데 역시 지적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게 뭐냐고 우리를 뭘로 보고 다 거기에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뉴욕에만 트럼프 타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트럼프라는 이름을 여의도에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여의도 트럼프 월드 트럼프 월드 타워. 근데 자 그러면요 잠깐만요. 네. 트럼프와 건축 이야기는 다음 주에. 재밌겠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김진애 박사님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네가 가라 하와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자, 이 코너명 계속해서 문자로 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난주에는 박지원의 꿀렁꿀렁 임시로 1위 하고 있었는데 꿀렁꿀렁이 좋은 것 같아. 더 좋은 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 지난주에 나온 코너명 중에 적과의 빡침. 적과의 동침. 동침이 아니라 적과의 빡침.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예, 적과의 동침이라는 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적과의 빡침. 오늘은 포항 지진 또 여진으로 포항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피해가 있고 수능생들이 일주일간 연기당하고 또 무슨 국회의원들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뭐 또 이명박 대통령은 나갈 때는 뭐 개선장군 올림픽 참가로 가더니 들어올 때는 검찰청사 앞에 가서 기념사진 촬영할 준비하고 또 팩 주고 가고 좀 기분이 그러네요. 들어올 때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검찰청 가서 이제 사진 찍을 준비하니까는 기분이 나빴겠죠. 수능을 연기한 결정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주 잘했다고 봐요. 그렇죠. 자,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일단 몇 주 전부터 얘기하셨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연대 혹은 뭐 합당 이거는 뭐 안 된다라고 계속 오판이다 하셨잖아요. 최근이 아니죠. 어제 그저께 물론 뭐 당대표가 되어서 인사차 만난 것도 있지만 핵심적인 그 관심사는 이제 혹시 또 합당하느냐 혹은 연대하느냐 뭐 어떤 거기서 상견례한 이후에 뭔가 물밑에서 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꾸 얘기했지만 계속 군불은 떼더라고요. 또 연기도 많이 나요. 요즘은 아주 많이 나요. 연기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 연기 맞다가 콜록콜록 기침만 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안철수 대표께서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죠? 아주. 왔다 갔다 하니까 모르겠어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약간 주춤했다가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몰아가는데 상황을 봐가면서 이러다가 우리는 가랑비에 옷 젖는 것 아닌가. 가랑비에 내려가지고 모르는 사이에 옷 젖으면은 스르르륵 되는 겁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게 없다 하는 두둔하는 발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볼 때는 MB는 저는 박근혜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이라는 요물을 만나가지고 농단당했는데 예.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분의 성장 배경이나 예. 생활 이런 것으로 보아서 좀 사람 잘못 만나서 속았구나 하는 일말의 동정도 있는데 MB는 모든 걸 같이 하면서 심지어 이거 보십시오. 본인이 주도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군이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수십 년간 군사 독재를 하던 것을 YS 대통령께서 하나이를 척결하면서 처음으로 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아서 얼마나 존경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군을 갖다가 정치에 개입시킨 이건 진짜 천인공노할 일이고 역사를 얼마나 후퇴시킨 대통령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갖가지 비리. 의혹. 예. 예. 뭐 댓글. 많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나는 좀 간교한 분이다. 그리고 거기다 저한테까지만 하더라도 저축은행 없는 거 씌워가지고 미우니까 제가 자꾸 MB 조지니까 감옥 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참 재밌는 기사를 봤어요. 오문철이라고 예. 저축은행 저라에게 3천만 원 줬다는 예. 그래서 저는 무죄가 됐지만은 예. 이 세금 제일 많이 안 낸 사람 리스트 1번으로 올라갔더라고요. 전두환 대통령 기록을 깼어요. 지방세 체납왕. 예. 예. 혹시 지방세 체납 한 거 있어요? 뭐 한두 달 하는 게 있을 수도 있죠. 기록 찾아보면 있겠죠. 예. 근데 뭐 그럼 우리 공장장도 거기 올라가야겠네요. 저는 그런 게 없으니까 예. 정확한 이름을 알 필요가 없어요. 104억 체납했다고. 예. 자, 그런데 그렇게 유승민 대표가 옹호할 때 오히려 공격해야 되는데 같이 적폐청산을 이렇게 힘을 주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자꾸 연대 쪽으로 관심을 가진 이유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반대하는 분들 더 많지 않습니까? 당내에도. 글쎄요. 그런 것은 아직 뭐 저는 이런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오는 21일 끝장 토론을 하기로 했으니까 거기에서 모든 것을 얘기해야지 또 여기 이 불법 방송에서 얘기하면은 합법 발언도 의심되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혹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걸까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당내 반대가 있다는 건 명백한 것이고요. 이미 많은 의원들 뭐 대표님 포함하여 많은 의원들이 그거 안 된다. 정체성도 다르고 실익도 없고 명분도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가지 않느냐. 예, 그런 우려가 있죠. 네. 네. 그런데 그러니까 현재 우리 국민의당 의원들한테 너희 나갈 데가 있느냐? 네. 나가려면 나가봐라. 예. 이러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짓밟고 간다고 하면은 나갈 데가 있어요. 나갈 데가 있습니까? 예. 정의당으로 가십니까 혹시? 아니 우리끼리 하는 거지 뭐. 우리끼리 그래서 나는 예. 괜히 이러한 일을 했다가 예. 무엇이 국민을 위해서 좋은 일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내년 지방선거도 있지만은 총선도 있고 내년 지방선거 3년 있으면 총선 4년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줄줄이 우리나라 선거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예. 이런 때 보수 대연합으로 다시 뭉쳐진다고 하면은 또 진보 개혁 세력들은 분열된다고 하면은 4년 후 대통령 선거에 예. 또 다른 박근혜가 당선 안 된다고 누가 봐요. 그래서 우리는 예. 지금 현재는 정체성을 중심으로 자기의 맡은 바 국가 대개혁에 매진하자 예. 이런 것입니다. 대표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국민의당이 이제 보수 대연합의 도구처럼 일부처럼 이용될까 봐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용된다고 하면은 저는 절대 정치를 안 하죠. 그런데 함께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유승민 대표도 국민의당하고 나중에 자유한국당과도 어떤 중도 보수 연합을 생각하시는 거고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자 뭐 호남에서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나갈 테면 나가고 그렇게 그 강한 진보의 색깔은 좀 떨쳐내고 중도 보수를 본인을 중심으로 생각해서
국민의당의 일부와 바른당 일부와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일부 떨어져 나온 분들 해가지고 이렇게 또 본인이 중심이 된 당을 생각하고 그 중간에 이제 만나는 지점이 유승민 대표하고 있어서 유승민 대표와 본인이 경쟁해서 그 당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는 대선 후보가 되고 이런 구상 아닐까요? 뭐 안철수 대표가 여러 그림을 그리겠지만 예. 뭐 2012년 대통령 선거부터 지금까지 대통령 그림도 실패했고 예. 또 박원순 시장 서울시장 4년 전 그 서울시장 그림도 결국 지금 자기가 시장을 나오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당선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닌지 알아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예. 지금 기준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림 잘 못 그리는 사람이로 봐요. 그림 잘 못 그리는 사람. 그런 그림인 것 같긴 하죠. 제가 방금 얘기한. 유승민 대표는 유승민 대표 중심으로 이제 통합의 그림을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안철수 대표 중심의 통합을 그리는데 첫 단계인 어쨌든 국민의당과 하는 게 더 좋겠다고 하는 거에서 지금 의견 일치를 봐서 이렇게 가까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럼 둘 다 두 사람이 그런 것은 예. 있는데 그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두 분이 만약 명분도 없고 네. 실리도 없다. 이렇게 일보든가요. 그 조사 전수조사라고 하며 기사화된 걸 보니까 당내 5분 정도는 합당을 찬성한다고 나왔던데요. 그리고 물론 뭐 반대하는 의견들이 더 많습니다만은 5분 정도는 찬성하는 것으로. 뭐 40명 중에서 네. 5분이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40대 20을 생각했고 네. 지금 또 연대는 그 10명 숫자를 가지고 네. 우리에게 함께 하자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실 원내 의석 한 석이 엄청나게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여당도 아니고 제일 야당도 아니고 40석에서 뭐 대석 붙여봐야 거기서 거긴데 무엇을 연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대해서 무엇을 이끌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연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방송법 개정 같은 것은 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우리 민주당이 해서 국민의당이 해서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을 설득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예를 들면 적폐청산 같은 것은 민주당과 해야 되고 이런 건데 그렇게 딱 둘이 하겠다 하는 것은 저는 좀 명분상에도 그렇고 정치적 실리 면에서도 조금 전응아들이 하는 것 아닌가. 전응아들이 하는 너무 센 발언을 하셨는데. 그렇잖아요. 전응아들이 하는 거 정치는 명분과 실리가 있어야 되는데 네. 뭐가 있어요? 명분이 있어요? 실리가 있어요? 둘 다 없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밀어붙이는 걸까요? 지금 어쨌든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약간 주춤했다가 계속 한 방향으로 가는 것만은 분명히 보입니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저하고는 요즘 일체 예. 며칠간 대화가 없고. 아, 그래요? 심지어 그 밑에 측근들도 전혀 연락이 없던데. 대표님은 다른 정당에 있는 분들하고도 다 통화하시잖아요. 근데 같은 당의 대표하고 지금 약간 멀어지셨어요. 그래도 우리 당 대표하고 통화를 제일 많이 했는데 요즘 안 해요. 그래요? 예. 전화가 안 옵니까? 예. 저도 할 일이 없고.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래요. 소원해주셨군요. 지금 바른정당이 예. 11석이 남았는데 어제 보도도 보면은 대석은 한국당으로 간다. 예. 6명 내지 3명이에요. 그랬을 때 뭐가 필요한가? 한 7, 8. 이류 선호가 있는데 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적폐청산 같은 것에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사실 유승민 대표가 MB는 특별히 아직 그러면 나갈 테면 나가라. 그렇게. 나갈 테면 나가라. 그렇다고 해서 딱히 나갈 것도 없지 않느냐는 자신감 하나. 혹은 실제 나간다 하더라도
그 나간 부분은 바른정당에 이제 잔류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메꾸고 그래서 당을 조금 보수한 다음에 자유한국당에서 아마도 틀림없이 온전히 계속 다음 대선까지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럼 거기서도 또 사람이 좀 나와서 우리가 양극단의 세력이 아니라 중도다 하는 틀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밑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큰 그림에서 보면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 뭐 부분적으로 맞는 부분도 있는데 뭐 공장장 실력이 어디 그 정도 가지고는 분석이 안 되고 제 분석은 명확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갈 테면 나가봐라. 그거 있고요. 너희들이 어디로 가겠느냐. 그런데 그걸 믿었다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큰 코 다칩니다. 그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나갈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게 그 지능이 좀 공장장 정도 되면은 자꾸 그렇게 묻는데 또 제 지능 정도 되면은 항상 여백을 남겨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정치자들이 그걸 생각해야 계속 듣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나가실 수도 있고. 이 정책 연합에 대해서는 나는 그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무엇이 우선순위냐 이거예요. 이 시대에. 이 시대의 우선순위는 적폐청산과 개혁에 있어요. 그런다고 하면은 이명박 박근혜 적폐청산이나 국정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연합이 돼야 되고 방송법 개정은 민주당이 약속하고 냈던 것을 안 하기 때문에 한국당과도 연합할 수 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연합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강조할 필요성이 없는 거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정책연대는. 그런데 제가 세 번째로 유승민 대표가 과거에 햇볕 정책, 그 탈호남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 변한 것은 좋은 의미로 변하면 좋은 거예요. 유연해졌다? 유연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감춰진 발톱이 보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데 아무튼 유연해진 것은 좋다고 저는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중도 보수를 얘기를 했어요. 중도 보수. 그러면서 1차적으로 국민의당 다음 한국당과 한다. 하는 것을. 1차적으로 바른정당 그다음에 다음 한국당. 아니요. 유승민 대표도 1차적으로는 국민의당, 유승민 대표도 2차적으로는 한국당 그래서 보수 대연합을 한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도 외국으로 나가면서 통합하라라고. 통합하라. 이런 걸 보면은 일련의 보수 대연합의 한 방법으로 우리 국민의당이 끌려들어.